퇴퇴, 아이고 짜. 이게 뭐야? 평생 집에서 식모살이 하셨으면서 간 하나 딱딱 못 맞춰요? 며느리는 아침부터 제가 정성 들여 만든 반찬을 앞에 두고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평생의 헌신을 식모라는 한마디로 짓밟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 버릇없고 오만한 며느리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폭탄이 이 식모에 의해 곧 터지게 될 거란 것을. 안녕하세요. 저는 이른이 된 박정욱이라고 합니다. 원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가 가장 깊다고들 하잖아요. 저는 그게 사람들이 그냥 하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당사자가 되어 보니 정말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로 자리 잡더라고요. 그 상처가 골마 터져 다시 새살이 돋기까지의 제 험난한 이야기 함께 나눠볼까 해요.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그날 오후 아삭한 사과를 토끼 모양으로 예쁘게 깎아서 접시에 담고 손주 민준이가 좋아하는 따뜻한 우유도 컵에 미리 부어 놓았죠. 이렇게 챙겨놓은 간식을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생각하니 제 입가에는 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 경진이가 퇴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쩐 일인지 혼자가 아니더라고요. 언니, 여기가 우리 집이야. 좁지? 어서 들어와. 경진이가 누군가와 함께 들어오며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얼른 거실 쪽으로 나가서 확인해 봤어요. 경진이 옆에는 정장을 아주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여성이 낯설게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인사하세요. 저희 회사 김 이사님이세요. 경진이가 저를 향해 턱짓을 하며 건성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당황한 마음을 감추고 반갑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김이사라는 분, 김유진이라고 하더군요. 그분은 아주 공손하게 인사를 받아주셨습니다. 저는 얼른 주방으로 다시 들어가서 과일을 준비하고 따뜻한 차도 정성껏 우려서 가져왔어요. 준비한 건 없지만 맛있게 드세요. 어머, 감사합니다. 맛있겠네요. 김이사가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경진이는 제가 정성껏 차려놓은 과일 접시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자기 핸드백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 가방 어때? 어제 백화점 가서 하나 질렀잖아. 경진이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번쩍거리는 새 가방을 김이사 앞에서 보란 듯이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이거 신상 아니야? 되게 비쌀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딱 300만 원 줬어. 이 정도는 들어줘야 이사 소리 듣지. 경진이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김이사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헉, 정말? 300? 경진이 너 크게 질렀구나? 이제 진급했으니 나를 위한 선물이라 생각하고 샀어. 완전 대만족이야. 그때 마침 아들 동현이가 서재방에서 나오며 김이사에게 꾸벅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경진이 남편 윤동현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편히 이야기 나누셔요. 동현이가 제 눈치를 한번 힐끗 보더니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거실 한쪽에 서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경진이가 갑자기 킥킥하고 기분 나쁜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턱짓으로 저를 콕 가리키며 김이사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언니, 저기 우리 집 식모 좀 봐. 요즘은 식모도 어쩜 저렇게 세련되게 입지? 그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식모라고요? 방금 경진이가 저를 가리키면서
식모라고 말한 것이었어요. 김 이사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멎은 듯 당황한 표정으로 경진이를 황급히 바라봤습니다. 야, 너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한테. 아유, 농담이야, 농담. 뭘 그렇게 놀라? 우리 어머님 옷 입는 것 좀 보라고. 엄청 세련되게 입으시잖아. 그치요, 어머님? 경진이가 저를 보며 눈을 흘기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귀는 속일 수 없었습니다. 경진이는 분명히 식모라고 했습니다. 제 두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김 이사는 차마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빈 쟁반을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쟁반이 달그락하고 흔들렸습니다. 경진이와 김 이사의 어색한 웃음소리가 귓속에서 윙윙 맴돌았습니다. 그 모든 웃음소리가 마치 저를 비웃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쟁반을 들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거실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어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이속도 모르고 따뜻하게 웃고만 있었어요. 여보, 나 오늘 식모 소리 들었어요. 당신 며느리한테요.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애써 참아 넘겼습니다. 평생 이 집을 위해서, 당신 아들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바쳤는데 이제 내가 이 집 식모가 됐네요. 영정사진 속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 주먹을 꽉 쥐고 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여보, 나 더 이상 이렇게 바보처럼 살지 않을게요. 두고 보세요. 꼭 그렇게 할게요. 다음 날부터 저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경진이와 동현이의 아침밥을 차리고 민준이를 학교에 보냈어요. 하지만 제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서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빛바랜 작은 수첩 한 권이 숨겨져 있었어요. 지난 5년간 제가 피눈물을 삼키며 혼자 모은 소중한 정보들이 빼곡히 적혀 있는 수첩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펼쳐서 한 장 한 장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시청 건축가에서 몰래 얻어낸 재개발 계획도면, 동네 부동산 중개인에게 들은 땅값 정보, 신문에서 오려낸 관련 기사들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집이 있는 지역은 단순한 주택 재개발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대가 통째로 수백억 대 규모의 거대한 상업지구로 바뀔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은 바로 그 노른자 위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도 박정욱 제 이름 석자로 똑똑히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 고생만 시켰다며 제 명의로 바꿔놓으셨거든요. 저는 수첩을 닫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리석은 경진이와 동현이는 이 집을 그저 몇 억짜리 낡아빠진 주택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습니다.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저의 든든한 법률 조언자인 최강석 변호사님께 말이에요. 변호사님, 저 박정욱이에요. 아, 정욱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변호사님, 이제 때가 온 것 같아요. 수화기 너머로 최 변호사님의 낮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네, 준비는 다 되셨습니까? 네. 5년 동안 이날만 기다리며 준비했으니까요. 저는 혹시라도 경진이가 들을까봐 문을 꼭 닫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시간 나실 때 사무실로 나오시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그 낡은 수첩을 들여다봤습니다. 5년 동안 남몰래 발품을 팔아가며 모은 정보가 빛을 발할 때가 온 것이었죠. 저는 수첩을 다시 서랍 깊숙이 아무도 찾지 못할 곳에 숨겨놓았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 한경진이는 제가 불쾌해야 한다는 걸 분명히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과는커녕 오히려 저를 더욱 교묘하게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저는 일부러 평소보다 더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밑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아들 동현이와 손주 민준이가 좋아하는 장조림, 멸치볶음, 시금치나물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했죠. 혹시나 싶어 경진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도 노릇노릇하게 구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경진이가 식탁에 앉더니 젓가락으로 반찬을 깨작거리며 조금씩 집어 먹어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얼굴을 확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이게 지금 무슨 맛이에요? 아이고, 짜. 퇴. 경진이가 입에 있던 멸치를 뱉어내며 젓가락을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뭐, 짜다고? 내가 맛을 봤는데 괜찮던데. 아니에요. 어머님 요즘 입맛이 이상해지신 거 아니에요? 이 장조림은 또 왜 이렇게 시커매요? 간장을 얼마나 들이부으셨냐고요. 경진이가 코를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맛있다고 잘만 먹던 반찬들인데 갑자기 왜 이러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경진이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제가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통들을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도 없이 음식물 쓰레기통 쪽으로 걸어갔어요. 경진아,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님, 이제 이런 음식 그만 만드세요. 제발. 아니, 왜? 뭐가 문젠데 그래? 방에서 나오던 아들 동현이가 신문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오빠가 이것 좀 맛봐봐. 이게 사람이 먹을 음식이야? 완전 짜고 비린내가 진동을 하잖아. 경진이가 악을 쓰듯 말하면서 장조림이 가득 담긴 통을 그대로 쓰레기통에 쏟아부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황급히 달려갔어요. 야, 그걸 왜 버려? 아까운 걸. 어머님 비키세요. 이런 음식 먹으면 병 나요, 병. 건강에 나쁘다고요. 경진이가 저를 거칠게 밀치며 태연하게 말하고는 멸치볶음도 맞아버렸습니다. 그 다음엔 시금치나물, 그리고 제가 막 구워낸 노릇한 계란말이까지 전부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저는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이 한순간에 더러운 쓰레기와 한 몸이 되어버렸어요. 동현아, 엄마가 만든 음식이 그렇게 맛이 없었니? 제가 아들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동현이는 제 눈을 피하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제가 다 알아서 주문할게요. 경진이가 휴대전화를 꺼내들며 말했습니다. 주문이라니? 뭘 주문해? 네, 요즘 아주 유명한 프리미엄 반찬 가게가 있어요. 거기서 시켜 먹으면 돼요. 뭐, 반찬을 주문해서 먹는다고? 그럼요. 요즘 누가 집에서 이렇게 냄새 피우면서 반찬을 해요? 다들 그렇게 해요. 그게 훨씬 깔끔하고 맛있어요. 경진이가 보란 듯이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을 직접 담그고 끓이고 볶아서 만든 제 음식을 돈 주고 사 먹는 반찬만 못하다고 하니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배달원이 와서 깔끔한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반찬들을 잔뜩 가져다 주었습니다. 경진이가 그 반찬들을 의기양양하게 식탁에 차리더라고요. 보세요, 어머님. 이렇게 깔끔하고 좋잖아요. 색깔부터가 다르네.
그리고 맛도 훨씬 좋아요. 경진이가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주방 일은 제가 다 관리할게요. 어머님은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편히 쉬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평생 제 영역이었던 주방에서 꼼짝없이 쫓겨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등교 준비를 마친 민준이가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할머니, 오늘 아침은 어제 먹던 장조림 먹고 싶은데 어딨어요? 민준이가 저를 보며 해맑게 물었습니다. 응, 민준아. 그게 할머니가 이따가 새로 맛있게 만들어. 민준아, 이리 와. 이제 할머니 장조림 안 먹어도 돼. 제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경진이가 아이 손을 거칠게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싫어. 엄마, 난 할머니 장조림이 제일 좋은데요. 촌스럽게 그런 시커먼 걸 왜 찾아? 엄마가 시킨 이 반찬이 100배, 1000배는 더 맛있어. 경진이가 민준이를 방으로 질질 끌고 가며 큰 소리로 야단쳤습니다. 너 자꾸 그런 거 찾으면 안 돼. 짠 거 먹으면 몸에 안 좋단 말이야. 방 안에서 민준이가 서럽게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텅 빈 주방에 저 혼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제 평생을 함께 써온 낡은 냄비들만 덩그러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현아, 제가 거실에 앉은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 엄마, 왜 또, 방금 네 처가 한 짓, 이게 정말 맞는 거라고 생각하니? 아, 엄마, 경진이가 밖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엄마가 좀 참아줘, 제발. 동현이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왜 나한테 푸는 건데? 내가 경진이 식모야? 엄마, 경진이 이번에 이사로 승진하느라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 엄마가 좀 이해해줘야지. 나도 중간에서 힘들어.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저렇게 며느리 편만 드는데 제가 누굴 붙잡고 하소연을 하겠어요. 며칠 후 경진이의 이사 승진 파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경진이가 회사 동료들을 전부 집으로 초대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에 손님들 많이 오시니까 음식 준비 좀 도와주세요. 경진이가 아침부터 저에게 지시하듯 말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또다시 식모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파티가 시작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물론 배달 온 음료수와 안주들을 쉴 새 없이 나르고 빈 잔을 치우며 바쁘게 움직였어요. 마치 정말 이 집에 고용된 도우미처럼 말이죠. 어머, 경진아. 집이 오래되긴 했어도 넓다. 그러게요. 위치도 좋은 것 같고 부럽다 한이사. 손님들이 집안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경진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집안을 안내했어요. 언니, 이 집이 겉은 이래도 위치가 정말 좋아요. 나중에 재개발 계획도 있다고 하니 집값이 좀 오를 거예요. 제가 또 그런 건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경진이가 아주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경진이는 이 집의 진짜 가치를 전혀 정말 손톱만큼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파티는 밤늦은 시간까지 계속됐습니다. 저는 발이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팠지만 계속 음식을 나르고 빈잔을 치우며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마침내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나서야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제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경진이가 제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미 꽤 마신 술 때문에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어머님, 경진이가 제 침대 옆에 비틀거리며 서서 말했습니다. 손에는 뭔가를 잔뜩 들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니? 어머님, 이거 한번 보세요. 경진이가 들고 온 것을 제 침대 위에
퍽 소리가 나게 던졌습니다. 화려한 색깔의 브로셔 여러 장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뭔가 싶어 브로셔를 집어서 펼쳐봤습니다. 프리미엄 실버타운이라고 아주 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호화로운 호텔 같은 시설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뭐냐고. 어머님도 이제 이런 데서 좀 편히 쉬셔야 하지 않을까요? 맨날 집구석에서 저희 뒤치다꺼리만 하지 마시고요. 경진이가 술 취한 목소리로 혀가 꼬부라져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똑바로 말해. 아, 답답하시네. 우리 이 집 팔고 강남에 새 아파트 사서 이사 가기로 했다고요. 경진이가 제 침대 끝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뭐, 이 집을 판다고? 네. 이 낡아빠진 집 팔면 강남에 삐까번쩍한 아파트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여기 이렇게 좋은 곳에서 편하게 지내시면 된다고요. 호텔이 따로 필요 없다네요. 경진이가 브로셔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게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행동했어요. 저는 브로셔를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정말 좋아 보이는 시설들이었죠. 수영장이며 헬스장, 도서관까지 없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제 집을 팔아서 저를 고급 요양원으로 보내겠다는 소리잖아요. 동현이도 동의한 거니? 당연하죠. 오빠도 찬성했어요. 어머님 이렇게 좋은 데 모시겠다는데 그걸 싫어하겠어요? 경진이가 아주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브로셔만 내려다봤어요. 경진이는 제 침묵을 승낙으로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경진이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어머님 위해서 이러는 거니까. 정말 좋은 곳이에요. 경진이가 비틀거리며 제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고 차갑게 들렸습니다. 저는 브로셔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경진이와 동현이는 정말로 저를 이 집에서 내보내려고 작정했던 겁니다. 그것도 제 허락은 단 한마디도 구하지 않고요. 저는 브로셔를 바닥으로 밀어버리고 장롱 깊숙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조용히 숨겨둔 수첩을 꺼냈습니다. 내일은 정말 아침이 밝는 대로 최 변호사님을 만나러 가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갑자기 현관문을 쾅, 쾅, 쾅 하고 누군가 주먹으로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누구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여기가 박정옥 씨 댁 맞습니까? 아주 낯설고 거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왠지 모르게 험악한 느낌이 들어서 문을 살짝 열어보니 정말 덩치 큰 남자가 인상을 쓴 채 서 있었어요. 얼굴에는 흉터가 길게 나 있고 그 눈빛이 어찌나 무섭던지요. 제가 박정욱인데 누구시죠? 저는 남 실장이라고 합니다. 잠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남자가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여기서 말씀하세요. 아이고, 밖에서 할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가족분들도 다 계시죠? 그때 마침 거실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들은 경진이와 동현이가 나왔습니다. 어머님, 누구세요? 웬 소란이에요? 경진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제 뒤에 서서 물었습니다. 아, 두 분이 자제분들이신가 보네. 처음 뵙겠습니다. 남 실장이 경진이와 동현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인사했습니다. 아침부터 무슨 일이시죠? 경진이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됐네요. 가족들 다 계실 때 말씀드려야죠. 사실 아주 중요한 문제로 왔습니다.
남 실장이 낡은 가방을 열더니 누렇게 변색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게 뭡니까? 동현이가 긴장하며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거요? 고인이 되신 박정옥 씨 남편, 그러니까 윤동현 씨 아버님께서 생전에 직접 쓰신 차용증입니다. 남 실장이 그 종이를 우리 눈앞에서 탁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그 종이를 보았어요. 정말로 남편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양반이 빚이라니. 아버님께서 생전에 사업 자금으로 저희 회장님께 큰 돈을 빌리셨습니다. 여기 똑똑히 적혀 있죠? 5억 원입니다. 5억이요? 경진이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네, 5억. 그런데 아직까지 이자 한 푼은커녕 원금도 갚지 않으셨어요. 남 실장이 그 차용증을 제 눈앞에서 흔들며 말했습니다. 거짓말.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남편이 그런 빚을 졌을 리가 없다고요. 제가 단호하게 소리쳤습니다. 아주머니, 여기 시뻘겋게 찍힌 도장 안 보이십니까? 분명히 아버님 자필 서명의 도장까지 찍혀 있어요. 남 실장이 차용증을 제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건 가짜야. 당신들이 위조한 거야. 가짜라고요? 좋죠. 그럼 법대로 감정 한번 해보시죠. 과연 누가 손해일까? 남 실장이 저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아버지가 그런 돈을 빌리셨어? 동현이가 사색이 되어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절대 그럴 리 없어. 넌 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평생 개미처럼 일만 하면서 대출 한 번 안 했던 사람이야. 하지만 어머님, 만약에 이 차용증이 진짜라면요? 그럼 우리 5억 빚진 거예요? 경진이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말했습니다. 그때 남 실장이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집이 낡긴 했는데 듣자 하니 특히 이 집이 곧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경진이와 동현이가 당황해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곧 어마어마한 값이 오를 거라고 하더군요. 아주 노른자위 땅이라고. 남 실장이 음흉하게 웃으며 말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등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대체 저 남자가 어떻게 재개발 계획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인데 빚을 갚지 않으시면 이 집 매각 저희가 막겠습니다. 네. 집 매각을 막는다고요? 네. 당장 법원에 가압류 신청부터 할 겁니다. 그리고 5억 원 상환 소송도 바로 걸 거고요. 그럼 이 집 팔고 싶어도 못 팔죠. 싹 묶여버리니까. 남 실장이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며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떡해요? 경진이가 울상이 되어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어요. 간단합니다. 빚만 갚으시면 돼요. 5억. 저희가 5억을 지금 당장 어디서 구해요? 동현이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아니, 왜 못 구합니까? 이 집 팔면 되지 않습니까? 남 실장이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연락하세요. 시간은 딱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남 실장이 명함 한 장을 테이블에 탁 소리나게 던지고는 유유히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경진이가 저에게 달려들듯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5억이라니. 이게 지금 무슨 날벼락이냐고요. 경진이가 울먹이며 말하더니 갑자기 저를 노려봤습니다. 이게 다 어머님 때문이에요. 뭐, 이게 내 탓이라고? 네. 어머님이 괜한 고집 안 부리고 그냥 순순히 실버타운 가시고 우리가 진작 이 집 팔고 이사 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경진이가 손톱을 물어뜯으며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여보, 일단 진정해. 진정하게 생겼어요?
5억 빚더미에 앉게 생겼는데 우리 회사에 소문나면 어떡해? 내 사회적 평판은, 내 체면은 뭐가 되냐고요. 경진이가 머리를 감싸쥐며 절규했습니다. 다음 날 밤 동현이가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 내 부탁 좀 들어줘. 동현아,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일어나. 엄마, 우리 그냥 저 사람들한테 돈 주고 끝내자. 응? 동현이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돈을 줘? 저 사기꾼들한테? 저 가짜 차용증에 5억을 주자고? 엄마, 진짜든 가짜든 그게 뭐가 중요해. 저 사람들 하는 짓 못 봤어? 그냥 조용히 해결하자. 제발. 동현아, 정신 차려.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니. 네 아빠는 저런 빚을 졌을 리가 없어. 엄마, 만약 정말이라면? 만약 진짜 빚이면 우리 집 가압류당하고 소송 걸리고 우린 다 망하는 거야. 길바닥에 나앉는 거라고. 동현이가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그때 경진이도 험악한 표정으로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오빠 말이 맞아요. 지금 체면 차릴 때가 아니라고요. 경진이가 제 옆에 서서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고집 좀 그만 부리세요. 경진아, 너 말 조심 못해? 조심? 조심하긴 뭘 조심해요. 지금 5억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이 모든 게 다 어머님이 잘못한 거잖아요. 저는 정말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나뿐인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죄인 취급하며 원망하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가 그 남 실장이라는 사람 다시 만나서 협상해 볼게. 동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협상이라니? 5억은 너무 많으니까. 집값의 한 30% 정도만 주는 걸로. 뭐, 너희 설마 그 남 실장이라는 놈을 만났어? 네, 만났어요. 어머님 몰래 만났다고요. 어머님하고는 도저히 말이 안 통하니까. 경진이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찔한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 등 뒤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이미 그 사기꾼들과 거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후 정말 더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 주변에 딱 봐도 험상궂은 이상한 남자들이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밖을 좀 보세요. 저기 저 사람들. 며칠째 우리 집 앞에서 담배 피우고 안 가고 돌아다녀요. 저 너무 무서워요. 경진이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아무래도 그 남 실장이라는 작자가 보낸 사람들인 것 같네. 우리 겁주려고. 동현이가 커튼을 살짝 열어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창문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봤어요. 정말로 검은 옷을 입은 험상궂은 남자들이 저희 집 앞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 집 처분 권한 저한테 넘겨주세요. 당장요. 경진이가 서류 한 장을 제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게 뭔데? 위임장이에요. 어머님이 이 집 파는 모든 권한을 저한테 넘긴다는 위임장. 여기에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내가 미쳤다고 이걸 찍어? 내가 왜? 어머님은 평생 이 집에서 식모 노릇밖에 한 게 없으니 아는 게 없으시잖아요. 경진이가 드디어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돈 문제, 법 문제, 이런 복잡한 일은 이사까지 단 제가 다 알아서 해결할게요. 절대 안 돼. 이 집은 내 집이야. 어머니가 만약에 계속 이렇게 버티시면 저는 어머니를 그냥 치매 환자로 만들어버릴 거예요. 뭐라고? 어머님 정신감정받게 해서 법적으로 금치산자 신청할 거라고요. 그럼 이 집 제가 합법적으로 처분할 수 있으니까. 경진이가 눈을 번뜩이며 저를 협박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핸드폰을 꺼내서 곧바로 최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박정옥이에요. 아, 정옥 여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변호사님, 지금 당장 만나야 할 일이 생겼어요. 아주 급한 일이에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저는 그 남 실장의 험악한 외모와 그자가 들고 온 차용증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님, 이 남 실장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정체 좀 알아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여사님. 즉시 뒷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차용증, 그것도 당장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주세요. 네, 맡겨만 주십시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저를 노려보는 경진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경진아,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어머님, 지금 저한테 협박하시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두고 봐. 우리 중에 누가 이 집을 차지하게 될지 곧 알게 될 테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진짜 전쟁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다음 날 남 실장이 다시 우리 집에 나타났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가 어찌나 거칠고 성급한지 꼭 빛 독촉이라도 하러 온 사람 같았죠. 박정옥 씨, 안에 있는 거 다 압니다. 얼른 문 열어보세요. 남 실장의 목소리가 현관문 너머로 시끄럽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애써 침착하게 문을 열어줬어요. 남 실장이 묵직한 가방을 들고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남 실장님. 제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자 남 실장은 오히려 의외라는 듯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태도가 아주 여유로우시네. 생각 정리 다 됐습니까? 네. 일단 거실에서 얘기하시죠. 저는 남 실장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경진이와 동현이는 이미 소파에 앉아 바짝 얼어 있었어요. 자, 결정 내리셨죠? 집 포기하신다는 각서부터 쓰시죠. 남 실장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며 테이블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일단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됐습니다. 차 마시러 온 거 아니니까. 제가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지만 남 실장은 앉을 생각도 없어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딩동, 딩동. 아니, 이 시간에 또 누구야? 경진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저는 짐짓 모르는 척 현관로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는 뜻밖에도 최강석 변호사님이 서 계셨죠. 변호사님, 박정옥 여사님 말씀드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 변호사님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오셨고 그 뒤로 낯선 남자 2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아니, 이분들은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잠시 협조 좀 해주시죠. 최 변호사님이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거실로 들어갔어요. 남 실장은 갑자기 들이닥친 사람들을 보고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당신이 남 실장입니까? 경찰 중 한 명이 남 실장에게 성큼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누군데? 나를 알아요? 남 실장이 잔뜩 경계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강남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위조 사문서 행사 및 협박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체포? 내가 뭘 어쨌다고. 남 실장이 고함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증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최 변호사님이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씀하셨어요. 남 실장 씨가 제시한 차용증, 전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뭐라고요? 위조? 동현이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재개발 지역만 전문적으로 노리는 사기꾼이더군.
이게 다 무슨 헛소리야. 말도 안 돼. 남 실장이 얼굴이 새빨개져서 소리쳤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당신한테 당한 피해자만 벌써 10명이 넘어요. 경찰이 수갑을 꺼내 보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오해가 있는 겁니다. 남 실장이 당황해서 손사래를 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차용증의 도장도 위조품입니다. 필적 감정 결과 박정욱 여사님 남편분의 필적과 완전히 다릅니다. 최 변호사님이 감정서를 남 실장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경진이와 동현이는 입을 떡 벌린 채 이 광경을 바라봤어요. 완전히 넋을 잃은 표정이었죠. 이런 식으로 재개발 지역 집주인들을 속여서 헐값에 집을 넘기게 만들고 돈을 뜯어낸 거죠. 아니에요. 아니라고. 저 여자 남편이 진짜로 돈을 빌려갔다니까요. 남 실장이 저를 손가락질하며 발버둥 쳤습니다. 더 이상 듣지 않겠습니다. 조용히 따라오시죠. 경찰이 남 실장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래. 남 실장이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경찰들이 남 실장을 양쪽에서 붙잡아 거칠게 끌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자 거실이 갑자기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경진이와 동현이는 아직도 이 상황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경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는 경진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경진아, 넌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인 줄 알았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식모라고 해서 이런 불법을 다루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야. 저는 차갑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어요. 동현이도 저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 보듯 낯설게 바라봤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최 변호사님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여사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럼 이제 계약은 예정대로 진행해도 되겠죠? 네. 내일 바로 사무실로 오시죠. 진짜 매수자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곧장 최 변호사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이 집을 매각할 진짜 매수자를 만나는 날이었죠. 박정욱 여사님, 이쪽이 매수자이신 이진숙 회장님이십니다. 최 변호사님이 정중하게 소개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이진숙이라고 합니다. 매수자는 50대 정도로 되어 보이는 기품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사치스러워 보이지는 않았어요. 반갑습니다. 박정욱입니다. 저도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투자개발사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진숙 회장이 제게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신가 봐요? 네, 아직은 작은 회사입니다. 하지만 좋은 땅은 한눈에 알아보죠. 이 회장이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말 보석 같은 위치입니다. 머지않아 상업지구의 가장 중심이 될 곳이거든요. 맞아요. 저도 5년 전부터 그 점을 눈여겨봤거든요. 이 회장이 제 낡은 서류 가방을 흘끗 봤지만 그 눈빛에 무시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여사님 같은 분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보통은 재개발 업체가 와서 겁주고 구슬리면 헐값에 넘기기 바쁘거든요. 이 회장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그런 실수는 하지 않는 성격이라서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당한 값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회장이 계산기를 꺼내서 몇 번 두드렸어요. 얼마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세보다 30% 웃돈을 얹어드리겠습니다.
네, 30%나요?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 땅은 그만한 값어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회장님, 아닙니다. 저야말로 여사님 같은 분의 소중한 자산을 사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 회장이 정말 진심으로 말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매각 대금은 제가 미리 준비해둔 아무도 모르는 제 비밀 계좌로 바로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오전 중으로 바로 입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모든 계약을 마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진이와 동현이가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제 오셨어요?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경진이가 초조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잠깐 볼 일이 좀 있어서 저는 굳이 대답하지 않고 제 방으로 똑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챙겨둔 작은 가방에 짐을 마저 쌌어요. 간단한 옷 몇 벌과 중요한 서류들만 챙겼습니다. 이 집에서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저는 가방을 들고 다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경진이와 동현이는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어요. 경진아, 동현아. 제가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네, 너희들, 이것 좀 봐라. 저는 준비한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툭 던져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님? 경진이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봤어요. 안의 내용을 확인한 경진이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부동산 매매 계약서야. 매매 계약서요? 동현이가 옆에서 서류를 빼앗아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설마 집을 파셨어요? 진짜로? 그래, 팔았다. 언제요? 저희랑 상의도 없이. 오늘. 경진이가 서류를 마구 뒤져보더니 등기부등본까지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이거 진짜예요? 장난하시는 거죠? 내가 지금 장난하는 것처럼 보이니?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떡해요? 동현이가 당황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희는 일주일 안에 이 집에서 나가면 돼. 저는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네, 일주일이요? 일주일 안에 어디로 가라고요? 거기 법적 고지서도 같이 들어있어. 똑똑히 확인해봐. 경진이가 고지서를 펼쳐보더니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제발. 저는 경진이를 싸늘하게 내려다봤습니다. 경진아, 나는 이제 너희 집 식모 노릇 그만둔다. 뭐라고요? 식모라니요. 평생 이 집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바쳤는데 이제 정말 그만할 거야. 저는 가방을 단단히 고쳐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어디가? 어디 가냐고. 동현이가 다급하게 따라오며 물었습니다. 나야 이제 내 갈 곳이 있지.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저희더러 어쩌라고요. 경진이가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 평생을 바쳤던 그 집을 뒤로하고 저는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집을 나온 저는 요양원이 아닌 전혀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시내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이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호텔 직원이 제 낡은 가방을 받아들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제가 체크인을 마치자 직원이 저를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내해 줬습니다. 스위트룸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정말이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거실은 저희 집 전체보다 넓었고 침실은 궁전처럼 화려했으며
욕실은 대리석으로 빛나고 있었죠. 창문 너머로는 도시 전체가 반짝이며 제 발 아래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여기가 내 집이야. 저는 혼자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가져온 낡은 가방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제 몸의 일부나 다름없었던 낡고 해진 옷들을 하나씩 꺼내 모조리 쓰레기 봉투에 쳐넣었습니다. 목이 다 늘어난 검은색 추리닝, 보풀이 잔뜩 일어난 회색 카디건, 구멍난 스웨터까지 전부 다요. 그동안 고생했다. 이제 정말 안녕이다. 저는 봉투를 문 밖에 내놓고 곧장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어떤 옷을 찾으시나요? 매장 직원이 상냥하게 물어봤어요. 정장이 필요해요. 회사에서 입을 격식 있는 옷으로요. 아, 그러시군요. 실례지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회장이에요. 제 말에 직원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이쪽 VIP 매장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허둥지둥 저를 안쪽의 고급 매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보기만 해도 기품이 흐르는 고급스러운 옷들이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 정장은 어떠십니까? 이번 시즌 신상품입니다. 직원이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의 검은색 정장을 보여줬어요. 좋네요. 이걸로 하죠. 그리고 어울리는 코트도 하나 보여주세요. 네,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여러 벌의 정장과 코트를 골랐습니다. 이 옷들 전부 제 몸에 딱 맞게 수선해 주세요. 수선 기간은 일주일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안 돼요. 급합니다. 3일 안에 전부 끝내주세요. 네, 3일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저는 지갑에서 바로 신용카드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추가 비용은 얼마든지 낼 테니 어떻게든 맞춰주세요. 아, 네. 그럼요. 어떻게든 3일 안에 준비해 놓겠습니다. 직원의 태도가 싹 바뀌었죠. 다음으로 저는 곧장 미용실로 향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제대로 된 관리를 받기 위해서였어요. 고객님, 어떤 스타일을 원하세요? 미용사가 제 푸석한 머리를 만지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대한 젊어 보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아하게요.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께 딱 어울리게 해드릴게요. 미용사가 제 머리를 자르고 염색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파마도 넣어줬어요. 이왕 하시는 김에 피부 관리도 같이 받으시겠어요? 네, 그것도 해주세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얼굴 마사지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팩도 하고 향기로운 영양크림도 듬뿍 발라줬어요. 그렇게 몇 시간이 흐른 후 거울을 봤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울 속에 서 있는 사람이 정말 저인지 믿기지가 않았어요. 머리는 부드러운 웨이브가 흐르고 피부는 반짝반짝 윤기가 흘렀습니다. 이건 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어머나 고객님, 정말 멋지세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미용사가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저는 거울 속에 낯설지만 마음에 드는 제 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경진이의 식모도 동현이의 엄마도 아니었어요. 박정욱 회장이 거울 속에 서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최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녁 식사나 같이 하실까요? 아, 좋습니다, 여사님. 어디서 뵐까요? 제가 묵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뵙죠. 1시간 후 최 변호사님이 레스토랑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고도 그냥 지나치시는 겁니다. 변호사님, 제가 손을 흔들자 그제야 저를 쳐다보시더군요.
네. 누구? 저예요, 변호사님. 아니,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완전히 다른 분이 되셨네요. 정말 멋지십니다. 고마워요. 앉으시죠. 우리는 조용한 구석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이제 다음 계획을 슬슬 얘기해 볼까요? 제가 우아하게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다음 계획이라니요? 어떤 계획이신가요? 혹시 탑 에이전시라고 아세요? 탑 에이전시라면 며느님 한경진 씨가 다니는 그 회사 말씀이신가요? 맞아요. 제가 그 회사를 통째로 사고 싶어요. 최 변호사님이 마시려던 물을 뿜을 뻔하며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네, 회사를 사신다고요? 그게 무슨, 네, 정당하게 인수하고 싶어요. 여사님,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을 겁니다. 상장사라서 방법이 있겠죠. 주식을 사면 되잖아요. 물론 그렇지만 그러려면 정말 상상도 못할 엄청난 돈이 필요할 텐데요. 저는 그런 최 변호사님을 보며 그저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은 있어요. 아주 충분히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최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여러 개의 유령 법인들을 만들었어요. 저는 각각 다른 이름의 법인을 통해 탑 에이전시 주식을 야금야금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금씩 눈에 띄지 않게 매입하다가 나중에는 대량으로 마구 사들였죠. 갑자기 정체 모를 누군가가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들이니까 시장이 온통 혼란에 빠졌어요. 이거 뭐야?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 아니야? 도대체 누가 이 회사를 노리는 거지? 증권가에서 이런저런 소문이 무성하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기존 주주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이러다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불안해서 안 되겠어.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저는 바로 이런 혼란을 의도적으로 더 부추겼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겁을 먹고 주식을 내놓게 만들려고요. 겁에 질린 주주들이 주식을 헐값에 시장에 내놓자 저는 그것들을 남김없이 싹쓸이했습니다. 한편 한경진은 이 모든 끔찍한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저 회사 주가가 널뛰기를 하는 걸 보고 경영진을 탓하기에만 바빴습니다. 아, 진짜 요즘 경영진들 정말 무능하지 않아요? 경진이가 동료들에게 거들먹거리며 불평을 늘어놓았죠. 그러게 말이에요. 주가가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걱정 말아요. 곧 안정될 거예요. 경진이는 자기가 여전히 잘 나가는 이사라도 되는 듯이 행세하며 돌아다녔어요. 자기가 얼마나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렇게 몇 주 후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탑 에이전시에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다는 공지가 나왔습니다. 안건은 바로 최대 주주 변경 및 신임 이사 선임의 건이었죠. 그날 아침 저는 3일 만에 받아온 검은색 맞춤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진짜 회장의 모습이 서 있었어요. 그래, 오늘이 진짜 시작이구나. 저는 혼자 비장하게 중얼거리며 호텔을 나섰습니다. 탑 에이전시 빌딩 앞에 도착하자 최 변호사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사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어디 한번 가보시죠.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사회 회의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서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 안에서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죠. 최 변호사님이 저를 위해 정중하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리고 당당하게 회의실로 걸어 들어갔어요. 회의실 안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는 한경진도 뻔뻔하게 앉아 있었죠. 경진이는 저를 보자마자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리며 입을 떡 벌렸습니다. 어머님? 경진이가 귀신이라도 본 듯이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경진이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회의실 가장 상석으로 걸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최대주주 박정욱입니다. 제 말에 회의실이 그야말로 얼음물이라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저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죠. 회의가 진행되는 내내 경진이는 제정신이 아닌 듯 계속 저만 쳐다봤어요. 도저히 이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굳은 표정으로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김이사만 유독 한쪽 구석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제 눈치를 살피고 있었죠. 김이사님, 제가 김이사를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김이사가 화들짝 놀라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잠시 제 방으로 오시죠. 저는 김이사를 회장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앉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김이사가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의자 끝에 겨우 걸터 앉았습니다. 김이사님, 혹시 기억하세요? 예전에 우리 집에 경진이 따라서 온 적 있잖아요. 아, 네. 물론 기억합니다. 그때 경진이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도 똑똑히 기억나요? 김이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저를 아주 대놓고 무시했죠. 그리고 김이사님도 아주 불편해했고요. 아, 그때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니요, 사과하실 일 아닙니다. 오히려 김이사님 같이 능력 있는 분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게 안타까웠어요. 김이사가 고개를 번쩍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저를 도와 감사실장을 맡아보시는 건 어떻겠어요? 네. 감사실장이라니요? 네. 김이사님이라면 충분히 잘 해내실 것 같아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믿어주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리고 감사실장으로서 맡길 첫 번째 일이 있습니다. 저는 서류 한 장을 김이사에게 내밀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경진 이사가 관리하던 모든 프로젝트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낱낱이 조사해 주세요. 특별 내부 감사를 지시하시는 겁니까? 맞아요.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진행해 주세요. 김 이사가 비장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먼지 하나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좋아요. 믿고 있겠습니다. 저는 김 이사가 나간 후 회장실 통유리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까보다 도시가 훨씬 더 선명하게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복수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제가 호텔에서 지낸 지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막 외출을 하려고 로비로 내려왔는데 누군가가 저를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엄마. 뒤를 돌아보니 그곳엔 아들 동현이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제가 알던 말끔한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수염은 거칠게 자라 있었고 비싼 양복은 여기저기 구겨져 있었습니다. 퀭한 눈이 시뻘게 충혈된 것을 보니 밤새 술을 마신 것만 같았죠. 너 동현이 맞니? 대체 꼴이 왜 이런 거야? 제가 너무 놀라서 물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줘. 동현이가 갑자기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이 호텔 로비 한복판에서 말이에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일어나. 사람들이 다 보잖아. 싫어. 엄마가 이제 그만하겠다고 할 때까지 안 일어나. 동현이가 아이처럼 울먹이며 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저는 창피해서 일단 동현이를 제 방으로 끌고 가다시피 데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그 짧은 순간에도 동현이는 어깨를 들썩이며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냐고. 말을 해. 스위트룸에 들어와 문을 닫자마자 제가 다그쳤습니다. 엄마, 경진이가 완전히 망가졌어. 뭐, 망가졌다고? 엄마가 회사 뺏은 날부터 매일 집에서 술만 퍼마셔. 사람 꼴이 아니야. 그리고 민준이도. 동현이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민준이? 우리 민준이한테 무슨 일 있어? 괜찮을 리가 있겠어? 엄마가 애를 돌보질 않는데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밥도 굶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맨날 할머니만 찾아,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할머니 어디 갔냐고 매일 울어. 동현이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더러 어쩌라고 네가 여기 온 거야? 엄마, 제발 이제 그만해줘. 이대로 가다간 우리 가족 정말 다 무너지고 말 거야. 동현이가 제 다리에 매달려 애원했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심장이 복잡하게 뛰었습니다. 복수는 짜릿하게 성공했지만 그 대가로 제 가족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동현아, 당장 일어나. 엄마가 경진이 용서해 준다고 할 때까지 못 일어나. 용서라니? 제발 회사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면 안 돼? 내가 다 잘못했어. 동현이가 그렇게 애원하니 저는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분명 승자의 자리에 올랐는데 왜 하나도 기쁘지가 않은 걸까요? 특히 민준이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진이가 저에게 했던 그 모진 일들이 눈앞에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동현아, 경진이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너 다 잊었어? 네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 기억해. 다 기억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만하면 안 돼? 엄마, 이건 그렇게 쉽게 그만둘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저는 차갑게 말하며 창문 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동현이는 제 단호한 모습에 한참을 더 바닥에 엎드려 울다가 결국 힘없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방에 남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회사에서 정말 상상도 못한 큰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김 이사가 제 사무실 문을 벌컥 열고 뛰어들어왔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김 이사, 무슨 일인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지금 저희 회사 기밀 정보가 경쟁사로 전부 넘어갔습니다. 뭐라고? 기밀 정보? 저는 깜짝 놀라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지금 준비 중이던 제일 큰 대형 프로젝트 자료가 통째로 유출됐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아무래도 한경진 이사가 한 짓 같습니다. 김 이사가 땀을 뻘뻘 흘리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쭉 훑어봤습니다. 거기엔 정말로 경진이가 회사의 핵심 기밀을 빼돌린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상되는 손실액이 얼마나 돼? 최소 수십억 원 규모입니다. 수십억? 저는 순간 현기증이 나서 비틀거렸습니다. 한경진이 이런 식으로 제 뒤통수를 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지금 이사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하던가? 그게 경영도 모르는 사람이 회장 자리에 앉아서 회사를 망하게 생겼다고. 김 이사가 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복수를 하려다가 오히려 제가 된통 당한 거였습니다. 한경진, 그 아이 지금 어디 있어? 오늘은 출근 안 했습니다. 연락은 돼?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날부터 회사 분위기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이사들은 복도에서 저를 마주쳐도 대놓고 의심의 눈길로 바라봤죠. 너무 성급하게 인수한 게 분명해. 이러다 다 망하겠어. 이런 비수 같은 소리들이 제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저는 밤낮으로 대책을 세우려고 애썼지만 이미 경쟁사로 넘어간 정보는 되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아니나 다를까 경쟁사에서 저희가 준비하던 프로젝트와 똑같은 제안서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주 완전히 당한 거였어요.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 이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장 한경진 그 아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준비해. 증거는 충분하니까. 저는 그렇게 소리쳤지만 속으로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이런 비열한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는데 그때 갑자기 왼쪽 가슴이 찢어질 듯이 조여왔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핑 돌았어요. 으윽! 저는 책상을 붙잡으려 했지만 팔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대로 차가운 바닥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김 이사가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며칠이 꼬박 지난 후였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익숙한 최 변호사님이 제 침대 옆에 앉아 계신 것이 보였어요. 여사님, 정신이 드시나요?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입니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아주 위험했습니다. 심근경색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저 피곤해서 쓰러진 줄로만 알았는데 그렇게 심각한 병이었다니요. 회사는 어떻게 됐어요? 걱정 마십시오. 지금은 김 이사가 임시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힘없이 병실 천장만 멀뚱히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엉망진창으로 꼬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수를 위해서 야심차게 회사를 샀지만 경진이의 비열한 반격으로 막대한 손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서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고요.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결과일까? 저는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돈과 명예는 손에 쥔 것 같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건강과 가족의 행복은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회색빛이었습니다. 꼭 제 마음처럼 한없이 우울해 보였죠. 변호사님, 네, 여사님.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걸까요? 무슨 말씀이시죠? 복수만 생각하고 달리다가 정작 제게 가장 중요한 걸 놓친 것 같아요. 최 변호사님이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습니다. 지금은 다른 생각 마시고 건강 회복이 우선입니다. 네, 그래야겠지요.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복잡한 일이 다 끝나고 나면 제 손에 과연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정말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김 이사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들어와요. 김 이사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훨씬 더 단단해 보였어요. 회장님, 지시하신 특별 내부 감사,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김 이사가 의자를 끌어당겨 제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서류 봉투를 열어 두툼한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한경진 이사의 기밀 유출 증거 전부 찾아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사내 메신저 기록은 물론이고 경쟁사와 비밀리에 주고받은 이메일까지 전부 확보했습니다. 김 이사가 첫 번째 서류를 제게 보여줬는데 거기에는 경진이가 경쟁사 직원과 나눈 메시지들이 빼곡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바로 이겁니다. 프로젝트 자료를 언제, 어떤 식으로 넘겨줄지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서류를 읽어보니
그건 정말로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경진이가 제 손으로 직접 회사의 기밀을 팔아넘긴 거였어요. 회장님, 이게 끝이 아닙니다. 김 이사가 이어서 두 번째 서류 묶음을 내밀었습니다. 뭐가 더 있어요? 한경진 이사가 지난 수년간 회사 공금을 횡령한 내역입니다. 횡령이라고요? 저는 정말이지 깜짝 놀랐습니다. 기밀 유출도 모자라서 횡령까지 저질렀다니요. 네. 법인카드를 마치 자기 개인 카드처럼 썼더군요. 명품 가방, 고급 화장품, 심지어 가족 여행비까지 전부 결제했습니다. 액수가 얼마나 돼요? 지금까지 밝혀낸 것만 총 2억 원입니다. 네, 2억 원이나?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경진이가 그렇게나 많은 돈을 뒤로 빼돌리고 있었다니 정말 기가 막혔죠. 여기 영수증과 카드 결제 내역 전부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김 이사가 증거 서류들을 제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정말 먼지 한 톨까지 꼼꼼하게 조사한 것 같았어요. 김 이사, 정말 고마워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법적 처리 준비도 모두 마쳤습니다. 법적 처리라면요? 네. 이 자료들이면 한경진 이사, 배임과 횡령 혐의로 꼼짝없이 고발 가능합니다. 김 이사가 아주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다시 한번 차갑게 훑어봤습니다. 이 정도면 경진이가 절대로 꼼짝 못할 완벽한 증거들이었습니다. 김 이사, 나 언제 퇴원할 수 있어요? 내일이면 퇴원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퇴원하는 대로 내일 당장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마침내 한경진의 숨통을 끊어놓을 무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곧장 회사로 향했습니다. 긴급 임원회의실에는 모든 이사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모여 있었죠. 그리고 그 끝자리에 경진이가 유령처럼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회의실 앞에 버티고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 내부에 회사를 좀먹는 배신자가 있었습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진이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려가는 게 보였어요. 감사팀 준비한 자료를 보고해 주세요. 김 이사가 일어나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거대한 화면에 경진이의 메신저 기록이 적나라하게 떴습니다. 이것은 한경진 이사가 경쟁사에 우리 회사의 핵심 기밀을 유출한 증거입니다. 임원들이 충격에 빠져 경진이를 바라봤습니다. 경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한경진 이사의 공금 횡령 내역입니다. 화면에는 법인카드 결제 내역들이 끝도 없이 나열되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 고급 화장품, 해외여행 경비까지 모든 게 다 있었죠. 지금까지 확인된 총 횡령액은 2억 원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한경진 이사, 이제 할 말이 있으면 어디 한번 해보시죠. 제가 경진이를 똑바로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경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죠. 죄송합니다. 네, 지금 죄송하다고 했나요? 전부 다 제 잘못입니다. 경진이가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경진, 너한테는 지금 딱 두 가지 선택이 있어. 제가 차분하지만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첫째, 이 자리에서 당장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어가는 거야. 경진이의 몸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 이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하는 건 물론이고 감옥에서 썩게 되겠지. 아니면 둘째,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네가 횡령한 돈 2억 원 전부 토해내. 그리고 이 회사에서 조용히 물러나.
네. 경진이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넌 감옥 가는 것보다 내 체면 깎이고 사회적 평판 망가지는 걸 제일 무서워하잖아. 경진이가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자료들 지금 당장 경제신문사, 업계 언론사에 전부 넘길 준비가 되어 있어. 내 얼굴이 내일 아침 신문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실리게 될 거라고. 그것만은 안 돼요. 어머님, 경진이가 저를 향해 절박하게 소리쳤습니다. 그럼 어쩔 거야? 선택해. 제가 다 갚겠습니다. 갚을게요. 경진이가 울부짖으며 애원했습니다. 좋아. 그럼 여기 각서 써. 제가 미리 준비한 종이를 경진이 앞으로 밀었습니다. 경진이는 결국 무너져 내리며 떨리는 손으로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비참한 모습을 보니 제 길고 길었던 복수가 드디어 완성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기쁘기는커녕 텅 빈 것처럼 허무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정리되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경진이는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문 상담센터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동현이도 대기업을 그만두고 작은 인테리어 회사에서 처음부터 다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바로 탑 에이전시 경영을 유능한 전문 경영팀에게 모두 맡기고 시끄러웠던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화려한 호텔이 아닌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예전보다 조금은 수척해졌지만 한결 편안해 보이는 동현이가 민준이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동현아, 아이고, 우리 민준이도 왔구나. 민준이가 저를 보자마자 활짝 웃었습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제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손주가 너무나도 반가웠어요. 얼른 들어와. 춥다. 저는 두 사람을 따뜻한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엄마, 집이 참 아담하고 좋네. 응. 나 혼자 살기엔 이 정도면 충분하고도 남아. 할머니, 저 배고파요. 민준이가 제 옷자락을 잡고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이구, 우리 강아지 배고팠어? 그럼 할머니가 얼른 밥 해줄까? 네, 좋아요. 저는 정말 오랜만에 행복한 마음으로 부엌에 서서 밥을 지었습니다. 보글보글 김치찌개도 끓이고 민준이가 제일 좋아하는 계란말이도 만들었죠. 마침 만들어 두었던 장조림도 있었습니다. 우와, 할머니 밥이다. 맛있겠다. 민준이가 식탁에 앉아 신이 나서 소리쳤습니다. 동현이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젓가락을 탁 내려놓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왜 그래? 밥 먹다 말고. 엄마 정말 미안해. 동현이의 목소리가 축축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엄마. 동현이가 결국 밥상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그걸 알면서도 못 본 척했어. 내가 정말 나쁜 놈이야. 저는 말없이 동현이의 어깨를 두드려줬습니다. 나 이제라도 부끄럽지 않게 성실하게 살 거야. 정말이야, 엄마. 그래, 동현아. 엄마도 알아. 그렇게 해. 민준이가 큰 눈을 끔뻑이며 우리를 번갈아 보더니 물었습니다. 아빠, 근데 왜 울어요? 응, 아빠가 할머니한테 많이 잘못해서 그래, 민준아. 그래요? 그럼 지금 사과하면 되잖아요. 민준이의 그 순진한 말에 저와 동현이는 그만 눈물을 닦고 웃어버렸습니다. 물론 이게 완벽한 용서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제 무릎에 앉히고
따뜻한 밥을 한 숟갈 떠먹여줬습니다. 바로 이런 평범한 순간이 돈이나 명예보다 훨씬 소중한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게는 복수보다 소중한 것이 바로 가족이었던 거죠. 비록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평생 꿈꿔왔던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지금부터 정옥 부동산 연구소 개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비록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제 이름 석자가 걸린 간판을 보니 가슴이 벅차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지난 5년간 발품 팔아모았던 그 소중한 재개발 정보들이 드디어 빛을 발할 때가 온 겁니다. 개소식에는 최 변호사님도 오셔서 축사를 해주셨어요. 박정욱 소장님의 그간의 노고와 전문성을 드디어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변호사님. 이렇게 파트너로 함께 해주셔서 제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무슨 말씀을요? 제가 더 고맙죠. 법무는 제가 맡고 이 부동산 전문 지식은 우리 박 소장님이 담당하시고 아주 완벽한 동업 아닙니까? 김 이사도 환하게 웃으며 축하하러 와주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이젠 소장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마케팅은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다 알아서 도와드릴게요. 어머, 정말 고마워요. 김 이사. 그리고 연구소의 첫 번째 고객은 저와 비슷한 연배의 70대 할머니였습니다. 개발업체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서 집을 헐값에 팔라고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요, 할머니. 그 사람들이 얼마를 준다고 하던가요? 글쎄, 다짜고짜 5억을 준다지 뭐야? 저는 그 할머니 집 위치를 확인해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난 5년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그 땅은 최소 15억은 받을 수 있는 노른자위 땅이었거든요. 할머니, 큰일 날 뻔했네요. 절대 그 돈 받고 파시면 안 돼요. 아니, 왜? 그것도 큰 돈인데. 할머니, 이 땅값은요, 지금 당장 팔아도 최소 15억은 받아요. 할머니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 15억? 네. 제가 확인한 재개발 계획을 보니까 거기가 곧 상업지구로 바뀔 예정이거든요. 저는 할머니에게 그동안 모아온 시청 자료들과 도면들을 하나하나 펼쳐서 보여드렸습니다. 아니, 이런 귀한 걸 대체 어떻게 다 알았대? 제가 5년 동안 밤낮 없이 발품 팔아서 모은 정보예요. 아이고,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해? 걱정 마세요. 일단 절대 계약서에 도장 찍지 마시고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정확히 한 달 후 그 할머니는 정말로 15억에 집을 팔 수 있었습니다. 그 사기꾼 같던 개발업체가 아니라 제대로 된 다른 투자회사의 말이죠. 소장님, 다 이게 덕분이야. 하마터면 10억을 그냥 날릴 뻔했잖아. 할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셨습니다. 아유, 다행이에요, 할머니.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 정말. 보답은 무슨요? 당연히 해드려야 할 일인걸요. 그 일이 금방 입소문이 나면서 저희 연구소에는 억울한 사정을 가진 어르신들이 매일같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개발업체의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가기 직전인 분들이었죠. 정옥 소장님, 제발 이 계약서 좀 봐주세요. 아무래도 땅값이 너무 싼 것 같은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 개발업체에서 오늘까지 결정 안 하면 딴 데로 간다고 자꾸 재촉하는데 어떡하죠? 저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하루하루 바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피곤한 줄도 모를 만큼 정말 보람찬 일이었어요. 제가 과거에 겪었던 그 억울한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저 식모라고 무시당하며 살았던 제가 이제는 당당한 전문가가 된 거였습니다.
엄마, 요즘 얼굴 보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 많이 바빠? 어느 주말에는 아들 동현이가 사무실로 불쑥 찾아왔습니다. 응, 보다시피 할 일이 태산이네. 이야, 엄마 정말 좋은 일 하고 있네. 멋지다. 그래. 힘들어도 아주 보람 있어. 나는 솔직히 엄마가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있는 줄 꿈에도 몰랐어. 동현이가 신기한 듯 사무실을 빼곡히 채운 자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다 5년 동안 준비한 거야. 아, 그럼 그때 엄마가 매일같이 아침 일찍 나가던 이유가 이거였어? 응. 시청도 가고, 구청도 가고, 온 동네 부동산 중개소는 다 돌아다녔지. 와, 정말 대단하다, 우리 엄마. 늦었지만 아들에게 받는 칭찬이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드디어 저의 노력을 인정받는 기분이었죠. 어느 평범한 주말 오후였습니다. 저는 사무실 일을 일찍 마치고 동네 공원으로 향했어요. 우리 손주 민준이와 약속이 있었거든요. 할머니, 저 멀리서 민준이가 저를 발견하고는 손을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오늘은 뭐하고 놀까? 자전거 탈래요. 저 이제 엄청 잘 타요. 민준이가 씩씩하게 자전거를 끌고 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저 없이도 혼자서 제법 잘 탔어요. 와, 우리 민준이 정말 잘 타네. 다 컸다. 헤헤, 할머니가 잘 가르쳐 줬잖아요. 저는 민준이가 자전거 타는 모습을 흐뭇하게 보며 함께 공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저 멀찍이 벤치에서는 동현이가 저희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죠. 요즘 동현이는 작은 인테리어 회사에서 밑바닥부터 다시 배우며 일하고 있습니다.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편하고 보람을 느낀다고 하더군요. 아빠, 나 잘 타죠? 보세요. 민준이가 아빠를 향해 자랑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들 최고. 정말 잘 탄다. 동현이가 민준이에게 엄지를 척 들어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공원 입구에서 누군가가 저희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경진이었어요. 경진이는 예전처럼 온몸을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았지만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꾸준히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많이 안정된 것 같았죠. 어머님 오셨어요. 경진이가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래 왔어. 민준이랑 잘 놀아주고 계셨네요. 응. 이제 혼자서도 아주 잘 타네. 자전거 타는 거 구경하고 있었어.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민준이가 할머니가 가르쳐줘서 자전거 배웠다고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경진이가 예전과 달리 작은 목소리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싱싱 자전거를 타며 즐거워하는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저렇게 해맑게 웃는 아이의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저 어머님, 경진이가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왜? 오늘 저희랑 저녁 같이 드실래요? 경진이가 정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솔직히 아직 경진이를 마음으로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죠. 하지만 이 또한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다음에 먹자. 다행히 경진이는 더 이상 저를 조르거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죠. 어느덧 해가 붉게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죠. 벤치에 앉아있던 동현이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엄마 요즘 정말 달라 보여. 뭐가? 내가? 응, 뭐라고 해야 하지? 자신감이 막 넘쳐 보여. 예전보다 훨씬 당당하고 멋있어. 저는 아들의 말에 그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저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식모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가족의 일원이자 저의 전문적인 일을 하는 당당한 박정옥이었으니까요. 할머니, 내일도 만날 거죠? 내일도 자전거 탈 거죠? 민준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내일도 봐야지. 와, 약속한 거예요. 저는 민준이와 웃으며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공원을 나서며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참으로 길고 험난했던 여정이었지만 저는 결국 제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진짜 제 인생은 바로 지금부터가 시작인 것 같았죠. 비록 늦은 나이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었지만 저는 전혀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붉게 타는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저를 찾아올 그 억울한 어르신들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말입니다. 제 기구한 사연을 끝까지 들어봐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뒤늦게 깨달은 게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힘이 없다고 해서 함부로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식모라는 말에 굴복하지 않고 5년 동안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진짜 전문가가 되어서 저와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복수는 증오로 시작했지만 결국 더 큰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몇 살이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차근차근 준비하고 당당하게 맞서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